자,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제 2차 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렵나요? 네, 갑자기 어려울 수 있나? 네, 어려울 수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렵나요, 여러분? 이게 대면 수업이 아니니까 네, 이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네, 뭐 생각해보면 사실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자, 2차 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자, 우리는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고, 그쵸? 그래서 우리 과목이 인간과 행정이잖아요. 자,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국가의 어떤 행정 행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국가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행정 행위가 되겠죠. 그쵸? 이해하시나요? 자, 국가는 행정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자,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를 우리는 행정행위라고 하고, 당연히 우리는 그 행정에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근데 이 행정이 자 우리 국가 그 어떤 국가기관 즉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영향을 받고 사는 우리가 당연히 그렇죠. 자 공익 얘네들이 하는 행위의 모든 목적은 모든 상위에 있는 목적은 공익인 거죠. 행정청이 행하는 즉 행정기관이 행하는 모든 행정행위의 목적은 자 공익 달성이라는 목적이고 자 이 공익 달성을 자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야 공동체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공익 달성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러한 공익 달성을 하려면, 자, 고난이 있어야겠죠. 그쵸? 고난이 없으면 당연히 공익 달성 못 하겠죠. 근데 이 고난을 가지고, 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자유를 빼앗고,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네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니네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 법률에 근거해서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법률을 제정을 해놓죠.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이 법률로 모든 행정청의 모든 행정행위를 자 법률로 정해 놓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행정청에 뭐가 생겨요? 재량이 생기는 거죠.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를 적용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자 행정청에 재량이 생기는 거고 자 그 재량이 생기는데 그 재량마저도 아무리 법률에 근거가 없지만 그 재량마저도 니네들 마음대로 행사하면 안 돼라고 해서 원래 기존에 있던 그 행정에 관한 법률들에서 어떤 원칙들을 막 도출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자 신뢰 보호의 원칙이다 이런 거죠. 그쵸? 이해하시나요? 신뢰 보호 원칙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행정청이 어떤 재량을 행사로 하려 할 때는 당연히 이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자또 하나가 뭐냐면 자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입니다. 자 평등의 원칙은 조금 좀 쉬울 수도 있죠. 자 우리 헌법 제11조에 이제 평등에 관한 조항을 네, 규정을 해놓고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헌법 제11조에서 도출되는 이 평등의 원칙은 자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즉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렇죠. 그 행정행위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걸 바로 이제 행정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자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평등의 원칙이다. 자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에 다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A라는 즉 10%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고 누구에게는 15% 그렇죠. 누구에게는 뭐 30%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10%, 20%, 30% 이렇게 다르게 할 거면 뭐죠?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그쵸? 자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네, 평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등의 원칙은 당연히 헌법상의 법원칙이겠죠. 자, 헌법 제11조가 그렇죠. 자, 평등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법원칙으로서 이에 위반된 행정작용은 당연히 위헌이고 위법이 된다. 그러겠죠, 여러분? 자, 평등의 원칙은 주로 행정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기준이므로 그렇겠죠. 자, 지금 우리는 이 원칙을 당연히 행정권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권을 행사할 때마저도 당연히 법률이 없다 해서 니네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신뢰보호 원칙,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 즉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기준이므로 당연히 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면 재량권 행사의 일탈, 남용으로 보아 자 뭐죠? 위법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평등 원칙의 위반을 인정한 사례를 일단 하나 보면 자, 헌법 제11조 1항을 근거로 준 평등 원칙은 그쵸. 자,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즉 뭐냐면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 헌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이 평등은 뭐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자,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즉 뭐냐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을 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게 바로 뭐죠? 평등. 자, 헌법 제11조가 말하는 평등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당연히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도 뭐에 위반된다?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자, 이런 거죠. 즉, 그래서 법령을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령이 만들어졌고 그 법령을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자, 그 법을 만들 때, 자, 입법을 할 때에도 당연히 불합리한 차별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바. 이해하시나요? 이 평등의 원칙은 원래 있었던 법률을 국민에게 적용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그러한 법률을 애초부터 만들 때, 그 법률을 만들 때 애초에 불합리한 차별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법률을 만들 때, 그 법률을 만들 때도, 그 법률의 내용을 제정할 때도 당연히 거기에 차별적인 취급 요소를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쭉 뒤에 것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헌법 제11조 1항에서 말하는 그 평등이,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과의 관계. 자, 평등의 원칙은 행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그렇겠죠. 국가가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자, 어떤 그룹에 속한 국민은 이렇게 대하고, 어떤 그룹도 다른 그룹에 속하는 국민은 또 저렇게 대하고,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코로나 뭐죠? 자,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백신을 맞는데, 그쵸, 어떤 사람은 한 대를 맞춰주고 어떤 사람은 두 대를 맞춰주고,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그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네, 자,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그래서 그 중에서도 평등의 원칙이 행정 규칙, 특히 재량 준칙에 적용되어 도출해내는 중요한 법리가 바로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이다. 즉 평등. 자, 이 평등의 원칙은 행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고 그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재량 준칙. 자, 행정청이 어떤 재량을 행사할 때, 그 재량을 행사를 할 때 그 재량에 적용되어 도출해내는 중요한 법률, 즉 평등의 원칙이 어떤 행정청의 재량 준칙과 만나게 되면, 자, 거기서 어떤 법리가 탄생하냐? 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탄생한다. 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뭐냐? 자,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 사안이나, 그쵸, 같은 사안이나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으로. 이해하시나요? 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결국은 그럽니다. 행정청이 어떤 국민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제3자에게 행한 결정, 그쵸, 제3자에게 행한 결정이나 또는 나에게 행한 결정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똑같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이 바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행정이 자기가 행한 결정에 스스로 구속이 당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에 대해서, 행정청이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동종사안, 똑같은 사안인데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A라는 결정을 했으면 나에게도 당연히 A라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해요. 자기가 스스로 이미 제가 제3자에게 기존에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 사안도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똑같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구속당하는 원칙이 바로 뭐냐면, 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다, 그러는 거죠. 자, 당연히 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 그렇죠, 행정청이 어떤 재량을 행사할 때, 자기가 가진 재량권을 행사할 때 A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 후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재량을 발휘를 할 때, 만약에 똑같은 사안이라면 당연히 A라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한 결정에 구속을 당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기능,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 행정규칙, 그쵸, 재량규칙에 의해 성립되어 온 실무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이런 행정 관행에 어긋난 결정을 한 경우, 그쵸, 그로 인해 침해를 입은 국민은 비록 행정규칙 위반 이유로 당해 결정의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더라도, 그렇죠. 자, 평등 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그 위법을 이유로, 그쵸, 평등 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한 그 위법을 이유로
그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본래 법규성이 없는 재량 준칙을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 또는 매개규범으로서 기능을 한다.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자, 결국에는 행정규칙을 위반을 이유로 당의 결정을 위법이라고 주장을 할 수 없어요. 행정청이 행정관행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그 행정청이 결정을 한 그 결정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옳기 때문에 그 행정규칙을 위반으로, 즉 행정청의 재량을 대상으로 네가 왜 이렇게 하냐, 이거 틀리지 않았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할지라도 동정사안에서 그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쵸, 이렇게 안 했고 A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A가 아니고 B라고 하냐, 이렇게 자 평등 원칙을 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은 뭐다? 가능하다. 그쵸? 이해하시나요? 행정청이 아무리 재량 행사를 통해서 그걸 옳은 결정을 했어도 그 전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A라고 결정했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도 A라고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국민들은 당연히 그걸 보고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쵸? 평등하게 했는 거죠. 평등하게. 그렇죠?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왜 나한테만 다르게 행사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평등 원칙을 위반으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적용요건 문제점 학설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판례는 재량 준칙, 즉 행정청이 어떤 재량을 행사할 때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되어 행정 간행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 선례 필요성의 입장이다. 그쵸? 어떤 행정이 자기 구속을 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어떤 재량을 행사했다는 거죠. 자, 선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 선례에 따라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평등하게. 그래서 이 판례는 선례 필요성의 입장에 보이고 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자기구속의 한계. 행정선례가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행정선례가 만약 위법한 경우에는, 그쵸?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자, 선례 이후에 특수한 사정변경,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정변경. 자, 사정변경이 있으면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이게 바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뭐다? 한계다, 이런 거죠. 만약에 행정청이 행정의 자기구속, 그죠?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하면 어떠죠? 자, 행정작용이 자기구속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 위헌 위법이 되어 행정쟁송이 대상이 되면, 그렇죠? 똑같이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청구권 대상이 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관련 판례는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판례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관련 판례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바로 행정 자기구속의 원칙이구나, 그런 거죠.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뭐냐면,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요. 그것과 자기가 하는 그런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어떤 국민의 반대급부, 그 국민이 얻는 어떤 어떤 이익인 거죠.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즉 헌법상 법치기과 원리와 자의금지 원칙에서 도출이 되는데, 결국에는 어떤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정행위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 국민의 어떤 반대급부, 반대의 어떤 이익, 여기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행정행위하고, 야, 내가 이런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반대급부를 얻지 않느냐, 반대적으로 네가 얻는 이런 이익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이런 행정행위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다, 이런 거죠. 즉,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작용을 했는데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어떤 국민, 그 상대방의 국민의 어떤 반대급부, 그 반대급부와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원칙이 바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다, 이런 거죠. 즉, 뭐냐면 행정작용은 그와 결부된 반대급부와 실질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하는데, 그쵸? 그거를 결부시키려면 어떤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행정작용과 반대급부 사이에 어떤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행정작용과 반대급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요. 원인적 관련성이 결여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런 행정작용과 반대급부가 특별한 행정목적 추구에 있어서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쵸? 목적적 관련성이 결여죠. 그 반대급부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이다, 이런 거죠.
즉 뭐냐면 한마디로 자, 행정청이 어떤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즉 뭐죠? 인과관계도 없고 목적 관련성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행정행위와 끌어들여서 결부시켜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게 바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입니다, 여러분. 자, 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위반하면 당연히 그 행정작용은 뭐죠? 위법한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즉 행정청의 재량 행사는 당연히 위법한 게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재량으로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청이 행정행위라면 물론 위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위법한 일은 생겨나지 않고요. 행정청의 어떤 위법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재량인 거죠. 재량에서 늘 위법한 게 발생이 돼요. 그쵸?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뭔가 재량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늘 위법성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재량을 없애면 당연히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경직이 되겠죠. 뭔가 재량이 있어야 행정청이 그 재량을 가지고 뭐죠? 시시각각 때로 변하는 것에 그렇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제대로 적시적소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량이 필요한데 반대로 이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재량에서 늘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정청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기존에 있던 법률에서 여러 가지 원칙을 파생시켜서 야 니네가 재량으로 어떤 것을 행사할 재량 행사를 할 때도 자 이러이러한 원칙은 위배되지 말고 해라. 그러면서 이런 원칙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다 이거죠. 근데 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자,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자 그것과 전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어떤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키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적용 영역은 행정행위 부관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네, 부관은 당해법령이 추구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붙일 수 있다. 즉 뭐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관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런 거죠. 자, 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 중에 가장 많이 대두되는 데가 바로 이 행정행위 부관인 거죠. 자, 그런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그런 부관. 그럼 당연히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법상 계약도 많이 일어나고요. 쭉 읽어보세요. 판례. 네. 그 다음에 자,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관어 사업의 제한에서도 뭐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일단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지금 결국은 뭐냐면은 야,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니네 행정행위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어떤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쵸? 이해하시나요? 저희가 12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 쭉 읽어보시면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뭔지 자 신뢰보호 원칙이 뭔지 평등의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이런 것도요. 자,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는 거죠.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뭐냐면 자,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칙. 즉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는 그러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칙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하는 거죠. 자, 성립요건 및 신뢰보호 원칙과의 경계, 즉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은 애매할 수 있겠죠. 둘 다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내용, 그쵸? 또는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 판례는 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 적용을 검토하였는데 자, 보세요. 이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의 신뢰보호 원칙과 거의 비슷해요. 자,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 그쵸? 그 다음에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데 대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되고, 자,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 거의 뭐죠? 신뢰보호 원칙과 똑같죠? 근데, 자, 신뢰보호 원칙과의 어떤 문제, 자, 경계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자, 판례에 따를 때, 자,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그 요건이 매우 유사하여 구별이 쉽지 않으면 이 둘의 구별을 애써 하지 않으려는 입장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를. 근데, 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거 뭐냐면, 자,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자, 그쵸? 자, 이런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신뢰 보호의 원칙은 자 구체적인 법률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이해하시나요?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은 행정뿐만 아니라 자 시민도 구속하는 원칙이지만 자 신뢰 보호의 원칙은 행정만을 구속하는 원칙이다. 즉 신의 성실은 자 행정뿐만 아니고 자 시민도 구속하는 원칙인 거죠. 이해하시면 자,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자 행정이 시민에 대해서도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되고, 자, 시민도, 국민도 반대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의 특징이고, 하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한 이 신뢰 보호라는 것은, 자, 행정만을 구성하는 원칙인 거죠. 즉, 행정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행정청만 이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시민은, 즉, 국민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즉, 행정청만 구속하는 원칙이 바로 신뢰 보호의 원칙인데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과 국민 양쪽을 다 구속을 한다. 자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당연히 행정작용을 위법한 것이 되고, 그쵸? 행정정성의 대상이 되고, 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인정한 사례 하나 읽어보시면, 자,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에, 그쵸? 그 휴업급여 청구권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 이해 가세요? 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 급여 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자, 근로자가 요양 불승인에 대한 취소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근로복지공단의 휴업 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그쵸? 이의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심혈소의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바로 뭐죠? 네,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인정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을 부정한 사례. 자, 이걸 읽어보시면, 자, 지방공무원 임용 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원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이에 근거한 공무원 인사 기록 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처음 인용된 때로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쵸? 정년을 이를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원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자 부정한 사례인 거죠. 네, 신의성실 원칙에 자 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을 자 부정한 사례다 이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 판례인데 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을 인정한, 즉 이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네라고 인정한 사례하고, 이거는 그죠?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부정한 사례인 거죠. 부정한 사례.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서 자 실권의 법리. 자, 볼까요? 자, 실권의 법리. 자, 여러분 좀. 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조금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서도 여러분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지만 그래도 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쭉 하게 되는데요. 네, 뭐 또 다시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네, 여러분이 이것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늘 하는 얘기고, 자 행정법 일반 원칙에 대해서 늘 하는 얘기지만 결국에는 행정청이 하는 행정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 법률에 근거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의 소지가 거의 없지만, 그쵸? 자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하는 곳에서 늘 문제가 생긴다, 그쵸? 자 근데 그 재량을 행사할 때 법률에 근거해서
자, 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해서 행정청에 자기 자의로 재량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 원칙이 바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고 그 일반 원칙은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 행정에 관한 법률에서 자, 도출이 된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뭐죠?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든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라든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자 행정청이 어떤 재량권을 행사할 때 이러한 원칙들을 다 준수를 해야지만 위법한 게 아니다. 만약에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재량을 행사하게 되면 당연히 행정쟁성의 대상이 되고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침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뭐냐, 신의성실 원칙이 뭐냐, 자 신뢰보호 원칙이 뭐냐,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서 이 실권의 법률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네,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네, 중요한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 원칙, 즉 이 실권의 법리라는 거는 자, 이 신의성실 원칙에서 파생된 거죠. 네, 네. 그게 자 실권의 법리. 자, 실권의 법리는 본래 권리 또는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행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미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권리가 바로 이 실권의 법리다. 그렇죠? 자, 공법 영역에서 실권의 대상은 시민의 대국가적 권리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권리만이 아니라 행정 주체의 권리 또는 행정청의 권한도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즉 실권의 법리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자, 오늘 빌렸는데 내가 10만 원을 여러분 누군가에 빌렸는데 그 1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돈을 갚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미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이 돈을 받지 않겠구나 이렇게 신뢰를 하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이미 그 돈을 빌려준 상대방은 자신이 이 돈을 다시 회수할 권리를 잃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게 바로 실권의 법리고 신의 성실 원칙인 거죠. 원래 이쯤 지나면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달라고 안 하네? 그쵸?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한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즉 그 자체가. 즉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사람이 좋아가지고 안 달라고 해. 20년 동안 30년 동안 안 달라고 하면 당연히 그 돈을 빌린 상대방은 얘가 더 이상 나한테 그 돈을 받지 않겠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게 바로 실권의 법리인 거죠. 자, 권리가 바로 없어지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저에게 10만 원을 누군가가 저에게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여러분 좀 저에게 누군가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그 어떤 학생이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 내 교수님께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나 이 돈 그냥 안 받을 거야 라고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 이 돈 그냥 안 받아도 돼. 나 안 받을 거야. 나 확실히 안 받을 거야. 그냥 나 그 교수님한테 그 돈 준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들었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렇게 들었으면 이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그 돈을 안 받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바로 실권의 법리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것도 실권의 법리에 적용이 되는 거죠. 여튼 이 실권의 법리는 본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 의무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미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권리가 바로 자 실권의 법리고 자 공법 영역에서 실권의 대상은 그쵸 공법은 뭐죠?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인 거죠. 자 영역에서 이 실권의 대상은 자 시민의 대국가적 권리뿐만 아니라 그냥 시민이 국가에게 가진 어떤 권리뿐만 아니라 행정 주체 즉 행정청이 국민에게 가는 또는 시민에게 가지는 권리도 당연히 실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양쪽으로 다 실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이 실권의 법률은 어디서 파생을 했어요?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인 거죠.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양쪽 당사자 다 사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만 대상이 되는데 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은 단위 행정청도 되고 시민 양쪽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바로 실권의 법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 시민의 대국가적 권리뿐만 아니라 행정주체의 권리 즉 행정청의 권한도 그 실권 대상의 법리에
속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실권의 요건을 네, 읽어보시고, 자, 구체적 사례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네, 실권 네, 재밌죠, 여러분. 네. 자, 행정청의 어떤 재량 행사에 있어서, 자, 이런 원래 행정청이 이제 뭐 어떤 재량을 가지고, 자, 우리에게 어떤 행정청이 재량 행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일정한 기간, 뭐 5년이든 또는 10년이든, 행정청이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라고 해서 5년 지났는데 더 이상 행정청이 나에게 이거 달라고 안 하겠구나, 이렇게 하라고 안 하겠구나 라고 해서 그거를 저는 신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가 돼요? 실권의 법리에 의해서 위법한 행정청의 행정 행위가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실권을 인정한 사례까지만 읽어보고 네, 이 시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택시 운전사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 업무를 종사하고 있던 중, 행정청이 위반 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1986년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 신뢰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 행위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사항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자가 얻게 될 불이익에 견줄 바가 못 된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네,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네. 즉 행정청도 바로 그 뭐죠?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행위를 한 그 택시 기사한테 바로 면허 뭐예요? 네, 죄송해요. 네. 운전면허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처분을 안 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 한 거죠. 그럼 당연히 이 택시 운전사는 3년 동안 네,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는 거라 생각했다가 갑자기 행정청이 3년 지난 다음에 야, 너 운전면허 취소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바로 이게 어떤 거에 의해서 그래요? 실권의 법리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2차 시를 마치고요. 자, 제 4강은 제 3차 시부터 제 4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